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전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느껴보고 기분이 울적할 때는 더 걷고 싶어집니다. 걸으면서 한 가지 생각만을 골똘히 할 때도 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놓아버릴 때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임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내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전 어느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다시 의식을 내 몸과 호흡에 또 집중했습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느낌이 달랐습니다.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지 않더라도 음악이 없어도 내 자신의 몸 움직임 자체가 춤이 될 수 있다고. 전 걷고 있지만 제 의식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걷기, 근력운동, 춤, 스트레칭 등과 같은 몸의 움직임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호흡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9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파트별로 짧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두뇌는 생각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 진화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보상을 줬기 위해서 말이다. 감각, 기억, 감정과 앞일을 계획하는 능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은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의 핵심이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인지 능력과 정서 능력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스스로를 편하게 만들면서 정신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적인 생활은 IQ의 하락, 창의적 아이디어의 고갈,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신질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파트, 걷기는 어떻게 창의력을 높이는가? 걷기는 우리의 심리와 생리 모두에 매우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뒤바꿀 수 있다. 걷기와 사고가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은 전혀 새롭지 않다. 프리드리히 니체에서 버지니아 울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까지 여러 세대의 천재들이 걸으면서 하는 사고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는지는 지금에서야 발견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이 다양한 방법의 걷기가 가져오는 정신적 효과를 밝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걷는 법을 배워야 할 성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진화생물학, 생리학,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들은 인간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은 대부분이 걷기, 또 약간은 뛰기 덕분이라고 말한다. 충분히 걷지 않는 습관은 우리의 정신과 정서를 위태롭게 한다. 연구자들은 정적인 생활 습관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부족, 정신 건강의 악화 등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음에도 걷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체화된 인지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에 따르면 세상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이를 묘사하는 언어는 우리 몸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을 정상에 선다 라고 말하고 기분이 나쁜 날은 저조하다 라고 말한다. 또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갈 때 진전을 이룬다 라고 말한다. 심리학자들은 움직이는 방향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미래에 관한 생각을 고취하는 반면 뒤로 가는 움직임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다. 실제적, 물리적 움직임일 필요는 없다. 연구실 실험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앞이나 뒤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별의 모습을 보여준 뒤 눈을 감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그저 상상해 보라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는 과거가 더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과거에 말하고 행동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과도하게 분석하면서 점점 낙담하게 되는 악순환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과거의 나쁜 일로부터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듦으로써 악순환을 멈추게 도와준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연구도 있다. 그들은 좀 더 천천히 걸으며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 채 시선은 바닥을 향한다. 우울증은 걸음걸이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거꾸로 걸음걸이를 변화시키면 사고의 내용도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실험에서 활기차게 걸은 실험 대상자들은 감정적 어휘의 목록에서 긍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기억했다. 반면 천천히 걷고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기억했다. 각각 우울한 걸음걸이와 행복한 걸음걸이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말이다. 창의적인 사고는 인간이 우리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고유의 기술 중 하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의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얻는 사람은 극소수다. 창의적 사고가 가장 많이 필요한 성인기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창의적 사고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내 자체, 다른 하나는 내가 몸 전체를 아우르는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전 경험을 근거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축축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뇌는 다른 신체 부분이 하는 말을 근거로 끊임없이 예측을 업데이트한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주로 전전두피질이다. 슈퍼마켓에서 제주 넘기를 하거나 회의실에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거나 빨간 불에 길을 건너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끼어들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상기시키는 것이 뇌의 이 부분이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유용한 기능이며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단하는 것이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전전두피질은 성인 초기까지는 뇌의 다른 부분들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는 어린이들이 걷잡을 수 없는 창의력을 보여주거나 청소년 시기에 충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완전히 통합이 이루어지면 전전두피질이 그 악명 높은 생각의 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눈치챘겠지만 바로 움직임이다. 여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자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전전두피질의 활동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아마도 뇌가 움직임과 방향 찾기에 관련된 회로로 혈류를 재배치하고 사고에서 멀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전전두피질은 사고와 기억의 숫자를 가장 실용적이고 확실한 정도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틀을 조금만 헐겁게 만들면 정신이 정처 없이 떠돌게 할 수 있다. 또한 뇌의 대화방 안에 있는 조력자가 끼어들어 완벽하게 틀을 갖추기 전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전에는 떠올리지 못했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전전두피질의 또 다른 임무는 우리의 주의를 특정 목표로 향하게 하고 해법을 생각하는 동안 그 목표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 앞 데익스테르 후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문제의 경우 이런 목표 지향적, 의식적, 지성적 사고는 가장 좋지 않은 의사결정 방법이다. 의식적인 사고는 작업 기억을 사용한다. 우리는 결론을 도출하는 동안 정보를 작업 기억에 보관한다. 그러나 작업 기억은 3개에서 7개 정도의 정보에 제한된다. 이 숫자를 넘어서면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데익스테르 후이스는 문제의 작업 기억이 처리할 수 있는 수보다 많은 정보가 있을 경우 의식적인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때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무의식적 사고 이론에서는 주의를 문제에 관한 사고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야 비로소 무의식적인 사고가 문제 해결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작업 기억이 허락하는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후 해법이 드러나면 아하 하는 통찰의 순간에 의식으로 답이 들어온다. 세 번째 파트, 근력이 정신력을 만든다. 근력은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다. 수십 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근육의 약화는 지방의 양과 유산소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과는 상관없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 근력과 건강한 두뇌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다. 쌍둥이들에 관한 10년간의 연구는 중년의 강한 근력 그리고 보다 많은 회백질의 양은 더 나은 기억 기능, 더 민첩한 두뇌와도 연관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전체적인 근력의 지표인 악력은 해마의 건강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력이 우리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근력 훈련은 삶을 관리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면서 자존감을 높인다. 또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의식에 대한 철학을 잠깐 살펴보면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에 따르면 몸이 다룰 수 있는 것에 관한 자체적 평가는 자아에 관한 우리 감각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 이것은 우리 몸의 조직이 차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처럼 절대 입을 다물지 않기 때문이다. 몸은 뇌와 떠들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언급한다. 움직임은 이런 대화를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움직임의 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모든 움직임은 이런 대화의 내용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움직임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삶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극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시스템의 일부가 우리가 근골격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영역은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 뼈, 다른 신체 부위의 상태를 두뇌에 업데이트하는 일을 한다. 다마지오는 적극적 움직임이 없을 때도 두뇌는 근골격계의 상태를 보고받는다 라고 적고 있다.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효능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영향은 건강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났다. 다른 운동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이 심혈관 기능 향상 운동이나 균형감, 유연성에 중점을 둔 운동보다 자존감에 빠르고 큰 영향을 준다. 자신감과 통제력은 불안감과 정반대의 감정이다. 사람들은 흔히 불안이 극도의 공포 속에 사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내 경험인데 불안감은 인생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에 가깝다. 체중 부하 운동을 불안 치료에 이용한 한 연구는 근력이 강해질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불안 증세가 줄어들며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울증의 주된 감정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흔한 본능적 느낌이다. 여러 연구는 근력 운동이 이 느낌을 줄여준다고 말한다. 근력 운동은 내면의 피드백을 안 돼에서 한번 해보자로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 몸이 삶의 시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면서 생각에만 몰입하지 않도록 한다. 네 번째 파트, 춤을 추면 행복해지는 이유. 현재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는 두뇌를 이전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예측하는 예측기계라고 생각한다. 이후 뇌는 그 예측을 우리의 행동과 조치를 인도하는 데 사용한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모르덴 크링켈 바흐에 따르면 우리가 규칙적인 박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음에 나올 박자를 쉽게 예측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측이 맞으면 보상과 즐거움에 관련된 뇌 호르몬 도파민이 약간 분비된다. 뇌에서 소리와 움직임이 연결된 방식 때문에 몸으로 박자를 맞추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해줄 뿐 아니라 대단히 쉽다. 뇌 영상을 확인해 보면 음악을 들을 때는 박자에 맞춰 움직이든 아니든 움직임을 계획하는 영역과 소리를 처리하는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소리와 움직임의 연결은 특별히 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을 잡거나 피하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종류의 처리를 위해 존재한다. 1장에서 말했듯이 감각 정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박자는 뇌, 신체 경로를 작동시킨다. 박자에 맞춰 움직이지 않고는 못 베길 방식으로 말이다. 박자는 소리와 움직임에 관련된 뇌 영역 안에 동기화된 전기적 활성파를 통해 이런 일을 한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의 뇌파가 연결되기 시작한다. 마치 두 개의 추가 박자에 맞춰 흔들리듯이. 이 현상은 뇌 전체의 정보 공유를 보다 쉽게 만든다. 동기화된 리듬은 전기적 정보의 배경음 속에서도 분명히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득한 경기장의 왁자지껄한 소리에도 축구팬들의 응원 소리가 두드러지는 것과 비슷하다. 신경의 소음 사이를 뚫고 나가는 박자의 능력은 음악에 맞춰 춤추고 싶은 충동의 핵심이다. 이 능력이 우리를 의식적인 노력이 거의 없이도 박자에 맞춰 움직이게 해준다. 이런 충동에 굴복해서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 누구나 큰 만족감을 얻는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의 음악심리학자 이다스 반 다이크는 춤이 또 한 번의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고 말한다. 박자에 맞춘 움직임이 음악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만든다는 것이다. 박자에 맞춰 발을 구르며 춤을 추면 스스로 박자를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마저 느껴진다.
댄서이자 신경과학자인 레베카 반스터풀은 춤이 몸의 경고를 처리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생물학적 균형을 되찾게 해준다는 연구를 예로 든다. 반스터풀이 말하는 생물학적 균형이란 건강의 증표가 되는 화학적 요소들이 혈관을 돌아다니는 상태다. 춤이 우리 생리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주에 걸친 춤 치료가 가벼운 우울증을 가진 10대 소녀 표본 집단의 감정 상태를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며 세로토닌 수치를 높였다. 이런 변화는 사실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반스터풀은 기분, 자아인식, 전반적인 자신감 향상의 측면에서 춤이 다른 운동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한다.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걱정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화 치료와 비슷하지만 말 대신 몸짓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과 형상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느끼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에는 그에 관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친밀감과 직접성이 있습니다. 반스터풀이 말한다. 이런 종류의 춤에는 음악조차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하면서 몸을 움직인다면 걷는 것마저 춤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게 반스터풀의 생각이다. 명상이 호흡에 주의를 집중시키듯이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면 우리는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 몸을 어떻게 움직일지 직접 결정하게 된다. 일단 하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생각, 감정, 정서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으로 향하는 문까지 열린다. 반스터풀은 춤은 감정에 반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레퍼토리를 확장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움직임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지요. 아주 조금만 펼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 말 그대로 당신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인다면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놓치는 셈이다. 신체적 레퍼토리의 극히 일부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파트, 단단한 코어의 힘. 2016년에 스트릭의 연구팀은 코어 근육의 움직임 통제를 부신과 연결하는 신경 경로를 우연히 발견했다. 부신은 신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영역이다. 이 발견은 자세가 정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영역에 쏟아지던 비난을 잠재웠다. 또한 필라테스, 요가, 태극권 등의 코어와 관련된 운동이 스트레스, 우울증처럼 뚜렷한 이유 없이 모든 것이 심리적인 문제라고 묵살되곤 하는 소위 심신증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의 근거를 제시했다. 코어는 인간의 거의 모든 장기가 위치한 신체 영역이다. 이는 코어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뇌에 업데이트하는 많은 내부 수용 감각 메시지의 근원지라는 의미다. 코어 근육은 신체의 무게중심 한가운데 있다. 필라테스 강사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듯 자세와 균형에 코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움직이지 않을 때도 코어 근육은 약한 수축 상태다. 코어 근육은 체중을 못 이기고 구부정하게 있거나 무엇인가에 기대어 있지 않는 한 어김없이 상체를 똑바로 유지해 준다. 우리가 움직일 때면 코어는 안정적으로 중심을 유지해서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탐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버티기 기능은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고는 여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신체의 균형과 정신의 균형이 생각보다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생각하도록 요구한 실험에서 연구진들은 건강한 사람이 서 있을 때 상체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코어와 다른 근육이 쓰이며 이로써 눈과 정신이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코어 근육이 모든 일에 관여한다는 사실 덕분에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든 코어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난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코어를 강하게 자극하는 운동을 하면 뇌에 스트레스가 물러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복부 근육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면 중년의 균형 감각 저하를 늦춘다. 6번째 파트,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빠른 방법,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삶의 즐거움 중 하나이자 움직임을 이용해서 기분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의자에 붙어서 몇 시간을 보낸 후라면 특히 더 그렇다. 스트레칭이 긴장한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앞서 말한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칭은 심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전신 리셋 버튼의 역할을 한다. 또한 건강의 생물학적 기반에 영향을 준다. 과학자들은 스트레칭이 운동 중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에 차이를 만드는지, 운동의 효과를 높이거나 저해하는지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심신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그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스트레칭이 신체 조직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세포의 수준까지 변화시킨다는 증거가 나왔다. 면역 체계를 통해서 몸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정신과 신체 사이의 모든 중요한 연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생활의 주요한 특징이 스트레스, 비만, 노화라는 것을 생각하면 스트레칭처럼 간단하고 즐거운 움직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소식이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들이 있다. 일부 연구는 요가와 태극권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혈중 염증 지표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운동, 호흡, 전반적인 이완의 효과 중에 스트레칭의 영향만을 뽑아내기란 쉽지 않다. 랑주뱅의 연구팀은 동물 연구와 지원자 대상 연구를 통해 오로지 스트레칭이 염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다. 2017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랑주뱅과 연구팀은 쥐의 등 근육에 카리기닌이라는 물질을 주입했다. 주입 48시간 뒤에 절반의 쥐에서 작은 가로대를 쥐게 한 채 꼬리를 잡고 들어 올려 견상 자세를 취하게 했다. 쥐들은 가로대를 당기면서 최선을 다해 스트레칭을 했다. 쥐들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다른 절반의 쥐에게는 스트레칭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스트레칭을 한 쥐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쥐보다 염증 부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면역 활동의 징후인 백혈구가 조직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험이 근막 스트레칭이 염증 반응을 멈추고 조직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스트레칭의 효과를 더 살펴보자. 스트레칭은
근막의 액체를 물리적으로 정화해서 근막에 정기적인 대청소를 해줄 수 있다. 많은 매체가 근막을 등잔 밑에 숨어 있었던 새로운 기관이라고 보도했다. 근막은 그 자체가 스트레칭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7번째 파트, 오직 인간만이 호흡을 제어한다. 분명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자동적으로 숨을 쉰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호흡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호흡하는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뇌의 가장 오래된 부위인 뇌관이 호흡의 속도를 정해 폐를 통해 혈액에 산소가 계속 흘러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도록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뇌관은 이런 일을 밤낮 없이 삶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한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일을 담당하는 정확한 신경세포 집단을 발견한 것은 1970년대에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던 잭 펠드먼이었다. 그는 화케장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독일 와인의 이름을 따서 여기에 베트징어 복합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펠트먼은 자신이 충동적으로 이름을 붙인 이 부위의 세계적 권위자가 되었다. 펠드먼은 이 부위가 인접 부위인 전 베트징어 복합체와 함께 호흡의 속도와 리듬을 정하고 혈중산소가 부족할 때 호흡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렸다. 호흡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호흡의 속도와 깊이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되찾아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숨을 쉴 수 있다. 호흡을 제어하면 잠시 현실을 탈출해 양질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정신적, 감정적 거리를 두고 수도승처럼 전 베트징어 복합체의 작업에 경탄할 수도 있다.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호흡을 통제할 때 당신은 뇌파의 출렁임을 호흡 속도에 맞추고 있다. 뇌파는 뉴런이 뇌 정력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뉴런 집단을 가로지르는 전기적 활동의 리듬감 있는 맥박이다. 충분한 뉴런이 동시에 발화하면 맥박은 전극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활동의 고절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전환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다. 약 100년 전 이 기술이 발명된 이래 과학자들은 뇌파의 주파수 범위가 다양하며 어느 시점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특정 주파수가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처리 과정을 알려주는 단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광범위한 뇌 전역의 뇌파 동기화로 각각 다른 처리 유형을 맡은 영역들이 같은 리듬에 고동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동일한 경험의 일부로 한데 묶이게 된다. 이로써 뇌는 이와 이를 받아들여 오를 만든다.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 종합해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처리 과정과 호흡 사이의 연결은 코2의 감각 뉴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뉴런은 공기 중에서 들어오는 냄새에 관한 정보를 후각신경구로 전달하는 한편 지나는 공기의 물리적 움직임을 감지한다. 이 용도로 인해 코 속을 오가는 호흡의 규칙적인 움직임은 냄새 정보를 뇌에 보내는 시점을 정하는 메트로놈 역할을 한다. 이 정보가 환경의 안정성과 보상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두드러진 정보와 같은 주파수 대를 타는 것이 당연하다. 젤라노와 연구팀은 호흡이 뇌의 활동, 특히 기억과 정서 처리에서 지휘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뇌파와 호흡의 동기화가 밀접하게 이루어질수록 사람들은 기억에서 들어온 정보를 잘 저장하고 잘 찾아낼 수 있으며 위험 신호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주신경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주신경. 느리고 깊은 호흡의 또 다른 장점은 몸과 정신이 이완되는 느낌이다. 이는 분당 6회라는 마법의 호흡 속도에 맞춰진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연결을 성사시키는 것은 몸 안에서 가장 긴 신경인 미주신경이다. 뇌관의 연수 안에서 시작되는 미주신경은 소화관 끝까지 이어지는데 도중에 멈추어서 심장, 폐, 장을 확인한다. 몸 안을 들여다보면 두 개의 긴 끈처럼 보이는 것이 미주신경이다. 목 양옆에서 내려와 여러 개의 좀 더 얇은 부분으로 갈라져 장기들과 접촉한다. 미주신경은 초기 해부학자들도 알아볼 만큼 길고 두껍고 눈에 띈다. 기원 후 2세기경 로마의 해부학자 갈레노스가 저술한 책을 통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했다. 당시에는 인간의 몸이 움직이는 방식에 관해 알려진 게 거의 없었다. 그때 갈레노스가 이 길고 구불구불한 신경의 힘을 알아내기만 했어도 인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미주신경은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업데이트하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뇌와 몸 사이에서 전달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가 기필코 잘 다스려야 하는 염증을 조절하는 일도 미주신경의 몫이다. 미주신경을 구성하는 섬유의 약 80%가 장기들에서 최신 뉴스를 모으는 대화방이 있는 뇌로 다시 흘러들어간다. 나머지 20% 정도는 부교감신경계의 일부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부교감신경계는 걱정할 것이 없을 때 몸을 이완하고 차분하게 유지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우리가 차분해질 때는 미주신경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호흡 속도, 심박수, 혈압이 모두 떨어진다. 믿거나 말거나 신체의 기본 상태는 이래야 한다. 먼 꿈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나 생사가 오가는 일이 없는 한 당신은 이완되고 차분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설사 무서운 일이나 큰 일이 닥쳤을 때도 투쟁, 도주의 필요가 사라지자마자 몸을 휴식과 소화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미주신경의 임무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은 미주신경을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호흡을 이용해 스트레스에 보다 건강하게 반응하도록 신체를 훈련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말이다. 천천히 호흡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스트레스 반응의 기본 수준이 변화해서 흥분을 덜 할 수 있게 되고 흥분했을 때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미주신경 긴장도라 불리는 미주신경 내 기준 활동의 수준은 연속된 두 심장박동 간의 변동을 나타내는 심박 변이도를 추적해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이나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심장박동, 미주신경 긴장도, 호흡이 왜 그렇게 밀접하게 엮여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슴이 오르내릴 때 가슴 안의 압력 변화 때문이다. 숨을 들이쉬면 횡격막이 아래로 움직이고 흉곽이 확장되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흉곽 내의 공간을 늘리고 가슴 내부의 모든 것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킨다. 여기에는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대동맥도 포함된다. 압력이 감소하면 대동맥이 확장되어 그 안으로 더 많은 혈액이 흐를 수 있다. 신장 수용기는 이 변화를 감지하고 미주신경을 통해 더 많은 혈액이 오는 중이니 심장이 펌프질을 더 빨리 하도록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숨을 내쉴 때는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횡격막이 올라가고 압력이 증가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관을 압박하고 신장 수용기로 가는 신호를 감소시킨다. 이는 미주신경에게 혈류가 감소했으니 브레이크를 잡아서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이용 가능한 상소가 사용되고 폐가 비워지는 동안 불필요한 심장박동을 막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고 알린다. 이 모든 개폐 활동은 숨을 들이쉴 때는 심박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숨을 내쉴 때는 느려진다는 의미다. 심박수 리듬의 변화는 미주신경 긴장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결국 심박수가 다양할수록 좋다. 심박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호흡 때마다 미주신경이 끼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심박 변이도가 떨어지면 그것은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미주신경이 일시적으로 경기장에서 물러나 있다는 신호다. 이유는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심박 변이도는 분당 6회 호흡 시에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속되는 것 같다. 실험 참가자들을 30분 동안 분당 6회의 속도로 호흡하게 한 연구에서 심박 변이도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후 단기간 증가했다. 이 사람들은 실험 이후 몸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 조절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이는 그들이 내부 수용 감각 경로 또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런 경로를 가급적 자주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미주신경 긴장도가 높아지면 작업 기억과 집중력이 좋아지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불안과 우울증의 위험도 감소된다. 혈당 수치를 제어하는 능력과 염증을 억제하는 능력도 좋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반응에서 빨리 벗어나 회복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